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처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데자뷰라 그럽니다. 한자로는 기시감, 과거에 언제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요사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특수부 검사들의 별건 수사식으로 이거 쑤셔서 안 되면은 저거 쑤시고 저거 쑤시고 안 되면 이거 단다는 식으로 하는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 제가 50년 이상 하니까 요럴 때 소용이 됩니다. 소용이 돼요. 바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야당 총재인 김영삼 씨가 강경투쟁을 하니까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것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사대주의자다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했습니다. 제명거리가 아니죠.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징계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왜냐? 정치인의 무기는 말입니다. 정치인의 무기가 칼과 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살하고 쿠데타하고 혁명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자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총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무슨 무기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말이라는 무기를 쓰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 말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은 정당에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말이 격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창을 대신한 게 말입니다. 창과 같이 말을 하고 화살처럼 말을 쏘아붙이는 게 정치판인데 그 말이 좀 과격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징계 대상으로 삼는 정당이 이 2022년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있죠. 러시아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프리카에도 이런 데가 있는 건 모르겠네요. 뭐 짐바브웨가 요새 무가베가 죽고 나서 약간 달라졌는데 과거 같으면 짐바브웨에 있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런 시절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뭘 좀 징계 그럴듯한 명분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불길한 것하고 또 겹칩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한 게 박정희 정권이 징계를 한 게 1979년 10월 초였어요. 그러다 그 보름 뒤에 김영삼 씨의 정치적 기반인 바로 부산 마산 지역에서 부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마 사태가 일어나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0월 18일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저도 국제신문 기자로서 한참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작전차에 불을 붙이고 여기저기 화염이 치솟고 하는 그 남포동 바로 그 비슷한 시간대에 김재규가 그런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 아 민심이 떠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심이 떠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지휘관들이 전선에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파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0월 26일 밤 7시 40분 공정동의 총성으로 확대된 것 아닙니까? 제명이 부마 사태의 함성으로 그 함성이 열흘 뒤에 총성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과 요사이 이준석 몰아내는 과정이 자꾸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겹쳐 보인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게 이준석만을 몰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야생마 때로는 사가지 없는 말도 하고 그러나 사가지 없이 말은 하는데 말은 일일이 옳은 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 제명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계산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나 지금 국힘당의 수준을 볼 때 계산이 없는 집단인 것 같아요. 계산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인용이 되어가지고 모처럼 출범시킨 비상대책위원회가 다 공중분해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당헌을 또 바꿔서 이런 소동을 벌리겠습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조직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전략이 있느냐. 전략은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준석을 제명할 다음에, 제명까지는 뭐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제명한 다음에 뭘 할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아마 예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해야 한다는 행동, 그것 말고는 계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산이.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이기면은 민주당에는 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준석에게 이기는 게 몰락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 의원 제명에는 성공했는데 결국 몰락으로 가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총선과 함성으로 무너지지는 않겠죠.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역사적 경험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은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대표하는 2030 세대를 몰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2030 세대가 반윤석열로 돌았고 그중에 30대는 그 좌경성이 강한 40대보다도 더 반윤석열로 기울었다. 2030 세대와 척을 진다. 이렇게 된 거죠. 2030 세대와 척을 진다. 2030 세대가 윤석열을 50% 정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준석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다. 이준석이라는 재기발랄한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 국힘당을 보니까 꼰대 정당이 아니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기대감이 결국은 윤석열 지지율 50%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을 잘라버리면 다시 이준석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준석 이전의 국힘당은 선거에서 연전연패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근데 이준석 등장하면서 최근 선거 3번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공로는 윤석열이 1등 공신이 아니라 이준석이 1등 공신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례를 뒤져봐도 정권 교체에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을 말을 문제가 삼아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몰아내는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있을까? 이렇게 바보스러운, 이렇게 앞을 보르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상대방을 분열시킵니다. 4분 오열시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 편을 분열시킵니다. 자기 편을 분열시켜요. 우선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을 통해서 중도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준석을 몰아내면 젊은 층이 날아가죠. 아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중도 젊은 층의 연합체를 지금 새토막 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아마 세계 정치사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극히 드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드물다. 자기 지지 기반을 와해시키면은
우선 내년 그 후년이죠.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2016년 총선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분열되니까 아주 짜증을 낸 보수가 투표장에 안 가든지 아니면은 중도 정당을 표방한 안철수당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새누리당 안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파탄 나고 말았습니다. 파탄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 전례가 2024년에 되풀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제3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준석을 만약 몰아낸다면은, 아니, 밀려나간 이준석이 가만히 어디 절간에 들어가서 도 닦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제는 막 아무런 거침없이 윤석열 비판하고 국민의힘 비판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세력이 나는 모여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저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지금 기소된 것만 해도 이게 아주 위험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도 분열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분열된 비교적 온건한 세력과 이준석 세력이 합쳐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세부적인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윤석열의 이준석 몰아내기는 자기 지지층 분열 공작이다. 자기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남의 말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말은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는 행태가 청와대 무리한 이전, 국민이 반대해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청와대 이전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청와대 이전은 잘못되었다는 게 6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가 결국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 있다. 그와 똑같은 행태, 저는 이것을 특수부 검사의 들건 수사식 정치라고 합니다만은 그것하고 똑같은 행태가 지금 이준석 몰아내는데 나타나고 있다 하면은 이것 또한 고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잘 바뀝니까? 권력자의 성격은 더더욱 잘 안 바뀝니다. 뭐 이런 사태를 예견하면서, 그러나 윤석열의 불행이 대한민국의 불행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뭔가 한번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습관 중에 하나가 한국은 결투 문화가 없습니다. 이 결투 문화가 없는 대신에 패싸움 문화는 강해요. 결투란 것은 1대1로 당사자끼리 1대1로 하는 겁니다. 최근엔 결투가 불법화되어 있었지만 결투 문화가 있는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못합니다. 그럼 딱 결투 신청이 들어옵니다. 결투 신청을 안 받으면 그때부터는 비겁자로서 그 상류사회에서 매장돼 버립니다. 한국은 결투 문화가 없는데 패싸움 문화가 있어요. 이 패싸움 문화는 뭐냐면은 결투 문화를 두 사람이 딱 해결해야 될 문제를 괜히 비겁하게 여러 사람 패를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패싸움을 만들어 가지고 더 문제를 키웁니다. 그런데 패싸움보다 더 비겁한 게 있습니다. 이걸 문매 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집단 구타하는 겁니다. 요사이 이준석을 집단 구타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비겁한 겁니다. 패싸움보다도 집단 구타가 가장 비겁한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비열함, 비겁함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